네, 2부에서는 독일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렇죠. 미국이 이란을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이란과 대화를 한다고 하고 중국과 미국이 서로 양보하고 사주고 연기해주고 이렇게 스몰딜 스타일로 진행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고 각국과 각 주요 기구에서는 돈을 겁나게 풀고 있고 경기가 침체가 될 것 같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다가 전문가들 3,000포인트 내년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또 얘기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흥분 모드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독일을 보면은요. 독일 경제부문 최대 싱크탱크인 이포가 올해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0.6을 예상했다가 0.5%로 0.1%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참고로 독일은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최대 싱크탱크인 이포에서 3분기 독일의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0.1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은 기술적인 경제 침체라는 이 명패를 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독일은 4개월 연속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내년 1월 31일로 연기되면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우려감으로 독일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일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더욱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강력하게 뭐 그런 어떤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야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좀 참았습니다. 혹시 가족분들끼리 이렇게 막 운전하시면서 돈다방 미쓰리 이 부부가 듣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제 차 안에서 야 돈다방 미쓰리나 들을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야한 얘기하면 아이들이 있으면 또 교육상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교육상 안 좋을 수 있으니 제가 살짝 좀 피했습니다. 자, 22 통화정책회의가 열렸는데요. 22 통화정책에서 많은 정책들이 어찌 보면은 부양책처럼 나오긴 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면은요. 우선 예금 금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예금 금리는 시민들이 은행에 가서 저 1,000만 원만 은행에다가 1년 동안 맡길게요. 이런 예금이 아니라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때 적용되는 금리.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KB 하나은행이 한국은행에다가 돈을 갖다가 예치하면서 적용되는 금리. 이걸 바로 예금금리라고 합니다. 이 예금금리가 현행 지금 22는 마이너스 0.4였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0.1을 더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0.1%를 더 금리 인하하는 거죠. 그래서 현행 0.4에서 0.5로 금리가 인하됩니다. 2016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인하합니다. 자, 여러분, 2016년 3월이 언제였습니까? 미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2015년도에 오랜만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자 보름 정도 지난 2016년 연초에 장이 개장하자마자 중국 증시가 개폭락했고 막 2월 달에 엔화가 급등하고 그러자 각국의 정책 공조. 정책 공조 뭡니까? 야, 미국 금리 인상하지 마. 야, 돈 더 풀어. 더 풀어야 돼. 이래서 2016년 2월 달부터 형성된 각국 정책 공조 기대감 때문에 3월 달에 2016년 3월 달에 ECB에서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더 풀었죠. 그러니까 제가 2017년 하반기에 증시가 하락할 거라고 잘못 예측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2016년 2월 달, 3월 달에 진행됐던 요
유동성이 풀린 것을 제가 체크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현행 예금 금리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5%로 인하됐다. 자, 기준금리는 제로금리 그리고 한계 대출금리는 0.25%로 유지하기로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11월 1일부터 월 200억 유로 수준의 순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합니다. 이거 작년 연말에 그동안 꾸준히 600억 유로, 300억 유로, 이렇게 200억 유로, 100억 유로에서 작년 12월 달에 이 순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는데 지금 1년도 못 가서 이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유동성 풀리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작년 12월 달에 이 순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으면 최소한 그 종료된 다음에 어떤 진행 사항들이 최소한 1년은 가야 되는데 지금 1년도 채 가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렇게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요. 정말 지금 그만큼 이 유동성이 정말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표물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기존의 만기 2년에서 만기 3년으로 연장해 주고요. 이율도 변경해서 대출 조건을 조금 유리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대출 조건이 유리해야지 대출 받는 사람이나 기업들이 많아질 거고 그래야지만 돈이 시중에 풀리는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드라기 총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돈을 푸는 걸로 자기의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냥 돈을 푸는 게 아니라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22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1.1%로 하향,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1.2%로 하향. 자,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6월 달에는요. 오히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지 3개월 만에 다시 하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작년 연말에 순자산 매입 프로그램 종료했는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또 돈을 풀고 있고 6월 달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또다시 지금 하향 조정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지금 어떠한 정책이 끝나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경제성장률을 좀 상향 조정해도 되겠네라고 상향 조정했는데 막 경제가 막 요동을 치고 이러니까 어찌 보면 자신들의 전망들이 좀 이렇게 들쑥날쑥한 정책이 들쑥날쑥하다는 건요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든지 안전하면, 안정적이면, 강하면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더 목소리가 크고요. 힘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더 센 척하고요. 그리고 불안한 사람이 계속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그 차트의 요동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경기 지표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변동성은 그만큼 지금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드라기 총재는요. 유로존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작지만 이전보다 증가했다. 경기 약세가 예상보다 더 오래 갈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예임병할 유로존은 말이지 유로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미국 수출에 타격을 입히려고 저래 라는 얘기에 대해서 드라기 총재가 저 트럼프 저 새끼 저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제기하네. 야, 우리가 통화정책하는 거는 환율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니거든.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시비에 바로 즉각적인 반발을 했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이날 이렇게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드라기 총재 다음으로 바통을 이어받을
라가르드 전 IMF 총재가 여전히 역시 비둘기파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경기 부양을 펼치고 이제 임기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영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은요. 지난번에 이 존슨 총리 이 사람도요. 참 지금 정신줄 왔어요. 지난번 의회 투표할 때 노딜 브렉시트 막는 법안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 투표에 찬성 투표를 던졌던 보수당 출신 의원들 21명을 출당시켜버렸죠. 제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명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하원 내에서 가뜩이나 지금 보수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320명이 과반수여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한 명이 뭐 자유평화당인가 평화자유당인가 글로 건너가는 바람에 지금 보수당은 319명으로 과반수가 못 미치는 상황에서 21명까지 지금 제명시켜버리면 하원 내에서 보수당의 어떤 입지가 위협받을 수 있죠. 자, 거기에다가 이 보수당 내 중당 의원들이 야, 존슨 너 미쳤냐? 너 왜 그래? 이렇게 반대하면서 존슨 총리가 한 발 물러납니다. 그래서 그 21명, 그 자신이 제명한 그 21명의 의원들에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스코틀랜드 최고 민사법원에서 지난번에 총리가 지금 10월 13일까지 의회를 정회시켜버렸죠. 요거 정의한 거에 대해서 어이 존슨 총리 당신이 잘못됐네 이러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 그러니까 9월 16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대법원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결정한 이 의회 정회의 최종 판결이 납니다. 만약에 이번 판결처럼 또 존슨이 의회 정의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다시 의회가 열려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 대법원 판결에서 어떻게 나올지, 대법원 판결에서 지금 분위기 보면은요, 총리의 어떤 기운이 좀 빠지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이 의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좀 커졌죠. 지금 상태로는요. 자,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수석 대표가 영국과의 협상을 낙관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유럽연합과 영국은 기술적인 협상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어머 어떻게 영국과의 협상을 낙관할 필요가 없다고 유럽연합 브렉시트 수석 대표가 그랬어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재협상은 불가하지만 연기는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연기된 게 지난번에 영국 의회 내에서 10월 17일까지 유럽연합과 합의가 안 되면 유럽연합한테 가서 10월 31일이 아니라 1월 31일까지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굳이 일단은 재협상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어쨌든 1월 31일까지 연기 가능한 카드는 있는 거죠. 물론 이 카드도 유럽연합 27개국이 만장일치로 그래 1월 31일까지 연기해 이걸 해줘야 되긴 하지만 자, 이렇게 아직 영국 노딜 브렉시트 문제는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청취자님께서 진짜 악재를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지금 악재가 얼마나 많이 산재해 있는데요. 제가 늘 증시에는 호재와 악재가 비슷한 비율로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요 지금 악재밖에 안 보여요.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그게 호재입니까? 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아이고 저것들 저 지리멸렬하게 가겠구나. 저거 그래 9월 1일 날 관세는 쪽팔려가지고 철회 못해주고 10월 1일부터 관세 부과하기로 한 거 그거 30%로 인상하기로 한 건데 그거 안 해주겠구나. 그게 저에게는요 호재가 아니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호재가 많고 악재가 없어 보인다고요? 저는 악재만 보여요 지금.
자, 영국 정부가 작성한 노딜 브레스트 시나리오가 공개됐습니다. 노동당이 요구해서 노란 해모 작전이라는 보고서가 공개가 됐죠. 이 보고서가 뭐냐면 만약에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면 점점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가상 어떤 그 시나리오가 적혀 있는 정부 보고서입니다. 자, 만약에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가 진행이 된다면 최악의 경우 유럽연합과 접한 국경 통과 시간이 매우 지체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프랑스는 이거를 고려해서 한 달 동안 그 국경 사이에서 대형 화물차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연습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700명 정도 공무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형 화물차의 85%가 프랑스의 새로운 관세 체제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가 진행이 된다면 현재보다 화물 자동차 이동의 한 40에서 60% 정도의 속도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대형 화물차들이 그렇게 쉽게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그러면 1.5에서 2.5일, 그 얘기는 넉넉 잡고 2일에서 3일 정도 국경 통과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식품 어떻게 할 거예요? 가축 어떻게 할 겁니까? 가축이 제가 지난번에 이런 거 비유해 드리면서 제가 키우는 행운이와 국내 여행을 갈 때 물론 저 혼자 비행기를 타고 부산 가는 것보다 행운이를 데리고 부산 갈 때는 인터넷 예약도 안 되고 공항에 그 비행기 항공사에다 전화 걸어서 행운이에 대한 프로필을 얘기해 줘야 되고 그 공항에 가서 행운이를 넣은 가방에 무게를 달아야 되고 비용도 더 들고 하지만 저 혼자 부산 갈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국내는 다닐만 해요. 그러나 문제는 제가 만약에 행운이를 데리고 일본을 간다 그랬을 때는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만약에 이 지금 유럽연합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되어버린다면 국경 지역에서 이렇게 통과되는 통과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면 최소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국경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가축이 이동될 때는 가축의 어떤 그 건강 상태라든가 뭐 비료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예. 2, 3일 정도 걸리는 시간 동안의 비용이 분명히 들어가겠죠. 식품 같은 건 어떻습니까? 신선도가 떨어지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으로 넘어가면은요. 미국이 선의의 제스처로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인상 시기를 10월 1일로 하기로 했었는데 10월 15일로 연기했습니다. 그죠? 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류오 부총리가 요청한 거고 그리고 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이해서 국경절을 맞이해서 내가 중국 체면 좀 살려줘야지. 뭐 이렇게 마치 미국이 중국에게 선의를 베푼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우아반스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곧 죽어도 미국이라는 거죠. 예, 그냥 이거를 뭐라 그러나요? 허세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예, 예 허세. 예, 참, 예. 개뿔도 없는데, 예. 자,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위해서, 국경절이라고 하니까, 야, 체면에 좀 세워줄게. 알았어? 그리고 이렇게 관세 시기를 연기해주자. 중국이 언론에 따르면 아이고 미국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이구 웬일이십니까? 저에게 체면을 차려주시고 웬일이십니까? 그러면서 대미 추가 관세 부과 대상 16개 품목 뭐 유청이라든가 뭐 어분 이런 것들의 16개 항목을 17일부터 1년 동안 제외시켜주기로 했다고 하죠. 거기에다가 대두와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축산물 구매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거를 스몰딜이라고 하죠? 자, 스몰딜이 뭐냐.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은, 이건 무역 분쟁이 아니라 패권 전쟁이다.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작년 3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무역 분쟁을 걸면서 12라운드 중에 1라운드가 시작이 된 거는 그냥 뭐 대중무역 적자 어떤 핑계지만 이 안에는 어찌 보면 미국이 나중에 중국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는 IT 기술이라든가 화웨이 같은 이런 IT 기술력이라든가 뭐 지금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채무 외교 같은 즉 미국이 봤을 때는 중국이 이렇게 커가지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성장을 보면서 지금 견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는 사실 두 나라의 어떤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얼마 전에 홍콩 사태도 벌어지게 됐고요. 근데 지금 너무나 두 나라가 처음에는 관세 분쟁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어찌 보면은 관세 전쟁이라고 그 누구도 부르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이젠 패권 전쟁이라고 얘기할 만큼 두 나라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뒤섞였습니다. 그래서 홍콩 사태를 두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개입하려고 했고 중국은 그거 불만 가졌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중국이 홍콩에다가 무력을 투입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괜히 투입했다가 미국을 끌어들이는 상황이 될까봐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무역 분쟁이 아니라 이 패권 전쟁이다 보니까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마주 앉아가지고 어이구 우리 2018년도 3월 달부터 시작했던 이런 관세 전쟁 우리 없던 걸로 합시다. 꽝꽝꽝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게 지리멸렬이었고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좀 심플하게 할 거야. 뭐 홍콩 사태라든가 뭐 대만 무기 이런 것들은 미국과 중국의 지금 10월 달에 진행될 협상에서 완전히 철저히 배제시키고 오로지 이 무역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가능성을 높게 점쳤죠. 아, 그래.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워낙 자존심 싸움하다 보니까 계속 이 협상이 안 됐는데 뭐 홍콩 문제라든가 대만 문제라든가 뭐 채무 외교라든가 뭐 화웨이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제껴버리고 지금 양국이 서로 관세 부과한 거 그것만 서로 철회해 주는 거로 이렇게 심플하게 간다면 협상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쓸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대의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홍콩 문제를 배제하고 대만 무기 판매를 배제하고 중국의 채무 외교를 배제하고 뭐 중국의 환율 조작국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오로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부과한 관세만 가지고 뭐 폐기하니 지연시키니 양보하니 이러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왜 가능하지가 않냐면 보세요. 이번에 미국이 얘기하는 스몰 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국이 미국에 콩을 사주기로 한 품목이 있어요. 자, 미국의 콩은요, 단순히 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미국이 중국한테 팔겠다고 하는 이 콩은요, 미국의 콩 이꼬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과 연관되어 있는 표밭입니다. 이거는 스몰 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부과한 관세를 서로 이렇게 철회해 준다. 그러면 관세만 건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협상에 제기했을 때 미국이 대만 문제 빼고 홍콩 문제 빼고 화웨이 문제 빼고 오로지 관세만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협상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중국이 미국에 콩을 사주기로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몰 딜이 아닌 거죠. 스몰 딜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지리멸렬 양보예요.
중국이 양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이 양보하는 거예요. 중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먼저 미국을 건드린 적은 없어요.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도 않았죠. 미국이 공격하는 만큼 대응했고 계속 버티기 작전, 뒤로 밀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딱 힘이 거기까지거든요. 미국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든가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에너지가 없고 그냥 지금 중국 내부에서 뭐 썩든 말든 어쨌든 간에 겉으로 보이기는 멀쩡한 척 하면서 미국의 공격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대화를 원했죠. 자, 그렇다면 미국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면 이렇게 양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여기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중국은 항복할 겁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왜 못해요? 이제 미국이 더 힘들거든요. 트럼프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철저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종이 호랑이가 된 거다. 어찌 보면 더 세게 얘기하면 이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요. 미국이 진 거예요. 그냥 상처뿐인 영광이고 아이고 저것들 둘이 뭐 했나 하지만 조금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면 이번에 진행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미국이 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뭔가 크게 축소시켰습니까? 뭐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중국을 먼저 공격했고 지금 이렇게 지리멸렬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더 압박해야 될 타이밍에 못하고 있는 점 결국 뭡니까? 미국이 힘이 빠진 거예요. 여기서 미국이 조금만 더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면 미국은 포기합니다. 이제 중국이 포기합니다. 왜냐면 중국도 이제 힘들거든요. 근데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힘들지만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중국을 더 압박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스몰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우아반스하게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이건 스몰딜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중국이 미국에 콩을 수입해 주기로 했는데 제가 어제 그랬죠? 콩은요. 미국 배에 실려서 태평양 건너서 중국까지 와서 중국 항구에 입항을 해야지만 그게 수입된 거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지금 키를 누가 갖고 있어요?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자, 미국 경제를 보면은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내년도에 50년 만기 국채 발행 검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 앞서서 해드렸습니다. 지금 100년짜리 국채가 없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미국은 50년 만기와 100년짜리 국채까지 지금 한번 발행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년짜리, 50년짜리 국채 발행하면 사줄 사람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오히려 미국은 이렇게 국채 발행을 하면서 재정 적자를 약간 뭔가 보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가다. 멸치 똥 씹는 소리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가라면요. 예. 미쓰리는 더 협상가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꼬라지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가다. 협상가는 협상가 맞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뭐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힘 빠지게 했느냐? 역시 나이. 예. 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단순한 협상 카드를 썼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여자와 남자가 있었을 때 여자가 더 복잡한 셈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남자분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남자들은 단순하다고 하잖아요. 여자는 되게 생각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자였다면 더 복잡한 카드를 썼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가라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이 미쓰리가 봤을 때 너무나 단순한 카드예요. 자, 어쨌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가다. 관세를 유지할 준비가 있고 올릴 준비도 되어 있다. 곧 죽어도 깨갱은 안 해요.
자, 우리는 심각한 논의를 길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의미 있는 진전을 원하고 있다.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요. 아, 트럼프 대통령 대단한 협상가야. 만만하지 않아. 뭐 관세 유지할 수 있어. 인상해도 돼. 이렇게 실컷 던져놓고는 길게 하고 싶지 않대요. 왜 길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치 중국을 위해서 길게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야죠. 근데 이제 미국이 쓸 카드가 없어요. 하다못해 지난번에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카드를 쓰는 순간에 그 카드가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는 카드였단 말이에요. 제가 그 카드를 쓰고 그리고 원래 10월 달에 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로 한 그 시기가 10월인데 앞당겨가지고 그때 한꺼번에 다 그냥 써버렸잖아요. 제가 그때 그랬죠.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습니다. 없어요. 지금 카드가 없기 때문에 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협상을 원해요? 트럼프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중국에 쓸 카드가 없어서. 지금 누가 봐도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중국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럼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트럼프라면 지금 중국을 한 방 더 먹일 겁니다. 그러면 쟤네는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누구의 패다? 미국의 패입니다. 자, 중국은요. UBS가 이런 전망을 합니다. 인민은행에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와 대출 우대 금리를 약 10에서 15bp 정도 인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중국은 지급 금리율을 50bp 인하할 거고 내년에는 100bp 인하할 거다. UBS가 이런 보고서 왜 내놨을까요? 중국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부양을 쓸 거다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저렇게 약해졌으면 조금만 더 공격하면 중국은 무너질 수 있는데 미국이 지금 그걸 못합니다. 예. 자, 어쨌든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3월 달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맨 처음에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교역량이 어린 반푼어치가 안 돼서 미국의 승리로 금방 끝날 거다. 금방 협상이 진행될 거다라고 했던 전망을 내놨을 때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중국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면서 12라운드 중에 1라운드가 시작이 된 거고 길게 갈 수 있고 중국은 시간을 벌 수 있는 나라다 라고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길어질 거라고 전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이 힘이 빠지고 있다는 점. 하다못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질이 멸렬하게 가고 있다는 점. 9월 1일 관세를 철폐해 주는 게 아니라 10월 달 관세를 인상하지 않을 거라는 점도 정확하게 제가 지금 짚어냈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정확하게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시장의 호재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호재라고 해도요, 예, 다른 악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장에서 보여주지 않는 악재들. 예,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있어봐. 시장 신중해야 되는데 라고 해놓고, 지금 너무 여기저기서 그냥 장밋빛 전망들을 내놔서 약간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앞으로 좋아지면 예, 정말 좋아지는 게 확인되면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당황하실 만큼 막 그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오늘 돈다방 미스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9월 14일 토요일 날 13일에 금요일 뉴욕 주식시장과 글로벌 이슈 체크를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